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아버진 말했다. 그게 사람이지. 한 사람을 이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오늘 읽어볼 책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유시민 작가의 추천 도서죠. 아버지의 죽음 이후 장례식장을 지키는 딸이 조문객들을 마주하며 아버지를 이해하는 과정을 그린 정지아 작가님의 장편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평생을 정색하고 살아온 아버지가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진지 일생의 생을 마감한 것이다. 만우절은 아니었다. 만우절이라 한들 그런 장난이나 유머가 오가는 집안도 아니었다. 유머라니. 유머는 우리 집안에서 일종의 금기였다. 그렇다고 유머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누가 봐도 유머일 수밖에 없고 유머여야 하는 순간에도 내 부모는 혁명을 목전에 둔 혁명가처럼 진지했고 그게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니 우리 집안에 유머가 있었다기보다 혁명을 목전에 둔 듯 진지한 그들의 어떤 행위나 삶의 방식이 유머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하겠다. 원인이야 어찌됐든 웃기긴 했다. 이를테면 이런 식. 내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어느 겨울방학이었다. 전직 빨치산이었던 내 아버지 고상욱 씨는 20년 가까운 감옥살이를 마친 뒤 자본주의의 중심 서울로 향하지 않고 버스도 다니지 않는, 심지어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고향의 터를 잡았다. 자본주의의 적인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가 아직 자본의 맛도 보지 못한 깡촌을 택하다니, 이 또한 코미디다. 하지만 독재 정권 치하에서 사회주의자가 갈 곳이 어디 있었겠는가.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버지는 초짜 농부가 되었다. 사회주의자로서의 아버지는 제법 근사할 때도 있었으나 농부로서의 아버지는 젬병이었다. 사회주의자답게 의식만 앞선 농부였다. 아버지는 일 삼아 새농민을 탐독했고 새농민의 정보에 따라 파종을 하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농사를 문자 농사라 일축했다. 새농민이 원재 김을 매라고 하면 풀이 암만 하고 그때꺼정 잘도 지둘러 죽었소. 새농민이 뭐라거나 말거나 풀이 나면 난대로 뽑아야지. 어디 농사가 문자로 지어진답니까? 어머니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문자에 대한 아버지의 절대적인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문자에 대한 확신으로 아버지는 공산당 선언을 읽었고 사회주의자가 되었을 테다. 전문가들이 오지기 잘 알아서 써놨겠어. 어머니는 혀를 차며 아버지가 돋보기를 낀 채 새농민이나 각종 영농서적의 코를 박고 있는 사이 호밀 들고 밭으로 나갔다. 어머니의 손길이 닿으면 그나마 덜했지만 문자로 짓는 아버지의 농사는 번번이 망했고 그해 겨울에도 내 부모는 망한 농사의 후유증으로 남은 벌레 먹은 밤을 일삼아 까는 것으로 기나긴 겨울을 나는 중이었다. 그날 어머니는 허리가 아파 평소 된장찌개와 김치밖에 내놓지 않던 어머니는 찬장에 고이 모셔둔 새 접시까지 총동원하여 당신으로서는 최대한의 극진한 식사와 잠자리를 대접했다. 민중에게. 아버지의 민중이 그날 밤 내게 남긴 것은 벼룩이었다. 대신 가져간 것은 석가래에 매달아 놓은 마늘 반접이었다. 나는 한 달 가까이 몸을 북북 긁으며 민중을 욕하다가 혁명가를 탓하다가 그러다가 불현듯 낄낄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사라진 마늘 반접이 내 부모의 진지에 대한 통렬한 배신처럼 느껴진 까닭이었다.
그러나 배신당한 당사자들은 나와 달리 배신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그깟 것을 두고두고 안타까워했을 뿐이다. 배신당했다고 분해하기는커녕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민중이 마늘 반접 따위 훔치지 않고도 배골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다. 그 박물장수 여인네가 마늘 반접과 맞바꾼 코티분을 죽은 깨 오종종한 얼굴 위에 허옇게 두드리고 돈 많은 늙은 영감탱이라도 후리러 출동하지 않았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내 부모는 그럴 가능성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순수한 사회주의자였다. 물정 모르는 촌뜨기였다. 인부 서넛이 흰 국화장식을 들고 조문실로 들어왔다. 어머니가 고른 20만 원짜리였다. 내가 100만 원짜리를 선택하자 어머니는 여전히 눈물을 뚝뚝 흘리며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몸뚱이 비싼 꽃으로 쳐버리면 뭐될 것이냐. 사회주의자답게 유물론적인 결론을 내린 뒤 나를 향해 눈을 흘기고는 기어이 제일 싼 장식을 골랐다. 이 대학 저 대학 떠도는 고작 보따리 장사일 뿐이긴 하지만 아버지 가는 길 난생 처음 호화로웠으면 싶었고 통장을 탈탈 털면 그만한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으나 나는 그냥 어머니 뜻에 따르기로 했다. 무슨 주의란 게 원래 그런 것인지 내 부모만 유독 그런 것인지 아버지나 어머니나 더하고 덜할 것 없이 고집이 쇠심줄보다 질겼다. 그 고집을 꺾을 자신도 없거니와 사회주의자끼리는 통하는 것이 있을 테니 아버지도 서운치는 않을 거란 계산 속이었다. 머리를 다친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순천의 종합병원으로 옮겨질 때도, 생사를 가르는 수술을 결정할 때도 어머닌 눈물 한 방울 떨구지 않았다. 수술을 하면 목숨은 살릴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어머닌 그 진의까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목숨은이라는 조사의 독특한 사용까지 정확하게 이해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는 의사에게 물었다. 의사선상 같으면, 근게 의사선상 아버지라면 의사선생은 어쩔라오? 의사선생도 보통 내기는 아니었다. 다소 거북스러웠을 어머니의 질문에 의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받아쳤다.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영감님이라도 계속 보고 싶을 만큼 사랑하시면 수술해야죠. 수술이 성공해봤자 식물인간이라는 의미였다. 나는 말 한마디에 책임마저 지지 않으려는 서울말씨 똑 부러지는 의사가 거슬렸으나 어머닌 그딴 것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핵심만 중요한 사회주의자답게 사소한 일상 따위 돌아보지 않는 사회주의자답게. 의식도 없는데 그거이 뭔 사람이다요. 안 할래요. 처음 만난 어머니와 황 사장은 그의 아버지가 사회주의자였다는 단 하나로 모든 벽을 뛰어넘어 돈독한 정을 나누고 있었다. 수도꼭지라도 튼 듯 쏟아지는 해픈 눈물이 어쩐지 미덥지 않기도 하였으나 나는 또다시 방관자가 되기로 했다. 황 사장 덕분에 어머니가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잠시 노연하기도 했거니와 어쩌면 진정으로 위로받는 사람은 황 사장이 아니라 어머니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뭐하고 사냐? 결혼은 했느냐? 자식은 몇이냐? 호구조사가 이어지고 그 사이 아버지의 영정은 흰 국화에 둘러싸였다. 살아생전 꽃 따위 쳐다보지도 않았던 아버지였다. 아니, 생각해보니 가을녘 아버지의 지게에는 달에나 으름 말고도 빨갛게 익은 맹감이 서너 가지 꽂혀있곤 했다. 연자줏빛 들국화 몇 송이가 아버지 겨드랑이 부근에서 수줍게 고개를 까딱인 때도 있었다.
먹지도 못할 맹감이나 들국화를 꺾을 때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뼛속까지 사회주의자인 아버지도 그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바위처럼 굳건한 마음 한가닥이 말랑말랑 녹아들어 오래전에 풋사랑 같은 것이 흘러넘쳤을지 모른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아버지의 숨이 끊기고 처음으로 핑 눈물이 돌았다. 사회주의자 아닌 아버지를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를 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오려던 눈물이 쏙 들어갔다. 아버지를 이해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서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단정지어 생각하지 않는 것. 지금까지 아버지의 해방일지였습니다.